네, 요즘에 저희가 모든 것의 시리즈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 네, 모든 것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의 모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전문가 대가들만 모시는데 또 오늘 진짜 대가분 한 분 모셨습니다. 예. 네, 홍범기 수사관님이십니다. 전 수사관님이시죠. 네. 예,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는 한국법과학 협동조합 전무이사 하고 계시고요. 90년도, 92년도부터 이제 그 경찰청 거짓말 탐지실 그 실장님을 역임하셨죠. 쭉 근무하시다가 2007년도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지금 나가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국법과학협동조합 전무이사로 계시는 우리 선배님 되십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오늘 일부러 우리 그 구독자분들 질문도 많이 좀 받아놨고 해서 선배님 오늘 땀 좀 흘리시겠어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았을 때 78년도에 입직을 해가지고 그동안 서울시 경찰국 용산경찰서 정보대공을 거쳐서 예. 그다음에 서울 강서경찰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과학수사 감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미국 컴퓨터 거짓말 탐지 연수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서부터 본격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찰에서 32년 한 8개월 정도를 재직하다 퇴직을 하고 현재는 한국법과학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과학기술부에 등록을 하고 우리 퇴직 공무원들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전공, 예. 과학수사 감정, 예. 또 이런 업무를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저희 주변의 불우한 생활이 어려운 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료 봉사, 컨설팅 또 보다 더 다른 것보다도 값싸고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감정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홍범기 우리 그 선배님한테는 교육을 좀 받았죠. 뭐 경위, 경감, 뭐 경사 기본 교육 받을 때 간부 과정에 과학수사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교육 받았던 그 기억이 있고요. 또 경찰 휘경동에 있었잖아요. 경찰 수사연수원. 네. 그때는 또 제가 강력범죄 강의를 나갈 때인데 선배님 또 거기 자주 오셨었잖아요. 예, 과학수사 과정과 예. 수사 형사 실무 과정 강의를 제가 또 맡아서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뭐 뵈니까 금방 알게 됐어서 너무 반가웠고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도 저 운동하시고 그러세요? 예, 요즘 즐겁게 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하고 수시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지금 사시는 데는요? 서울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예.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피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피부 관리를 저보다 더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또 윤희 씨나 예. 또 우리 김 회장님보다는 더 못하죠 제가. 아니요. 번쩍번쩍 피부가 빛나십니다. 뽀얗고 뭐 또 선배님이 또 강의를 하도 오래 하셔서 목소리는 뭐 여전히 짱짱하십니다. 혹시 거짓말을 잘해서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옛날 피노키오는 코가 길어졌다는데 피부가 점점
진짜 너무 너무 처음부터 웃었는데요. 그래서 전에 실제로 거짓말 탐지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보고 해야 이게 뭔가 알 수 있는 분야라는 게 진짜 거짓말 탐지기는 전문 분야라는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졌던 것들,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 한 번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궁금했던 사안은 본인이 나름대로 정리를 싹 했어요, 선배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쭉 질문하는데 저는 구경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하십시오. 예,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가볼까요? 그러세요. 예. 네. 거짓말 탐지기가 어떻게 개발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거짓말 하면 우리 인류 사회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부터 거짓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생기면 예. 또 그걸 규제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야 될 건데 네. 인간은 통제를 하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건데 그러한 것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이 거짓말에 대한 대비를 하여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고대 약 한 2000년 전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점토판 기록에 남은 거짓말에 관한 행동 징후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날 행동 징후를 관찰하는 거의 모템이 되기도 하는데요. 조사를 받다가 그 장소를 떠나고 싶은 심정, 또 안색이 변한다든가 네.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면서 또 변화를 가진다든가 또 시선을 피해서 발바닥으로 땅을 문지르는 그 이상한 행동 이런 것들이 거짓말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그 점토판 기록이 있는데요. 와, 그래요? 또 그 이후로도 고대 중국에서는 절도범을 검사하는데 쌀을 이용해서 쌀이요? 쌀을 먹는 쌀이요? 먹는 쌀을 쉽게 해서 예. 범인과 범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진실한 자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과 같이 입속에 타액이 예. 그대로 많이 남아 있겠죠. 아.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대답을 한 사람은 아무래도 긴장하기 때문에 타액이 건조되고 입이 마르고. 입속에 쌀을 씹어도 그게 가루와 거의 비슷한 씹히지 않았나 이걸로 판결을 해서 거짓과 진실을 가렸다고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이용한 거죠.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솔로몬 왕의 지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친어머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한 어머니는 이야기가 내 악이다. 또 한 어머니는 이야기가 내 악이다. 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걸 고민을 하다가 지혜롭게 그러면은 그 두 아이를 반으로 쪼개 나누어서 주겠다. 어머니 두 분이 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한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심리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거짓말을 밝혀내고 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서 있습니까? 흠음신서 정약용 선생께서 쓰신 흠음신서에 보면은 고을 원님들이 지방 수령으로 임명되어서 부임할 때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침서를 내린 게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보면은 색이 변했나 행동이 변했나를 파악하고 동은 동정과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사는 여러 번을 생각하듯이 증거 수집을 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살펴서
재판을 해라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적인 장비로 인해서 이렇게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야,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 점토판에까지 올라가나요, 이게? 그러니까요. 선배님,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1885년도에 이탈리아 생리학자 롬브로조가 나오더라고요. 예. 범죄 생리학, 범인은 원래부터 타고난다 하는 범죄 생리학 그 주장했던 롬브로조. 네. 롬브로조가 뭐 맥박 변화를 이용해서 범인의 검거를 성공해가지고 겉함기에 시조가 됐고,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캘리포니아 경찰이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 오늘날 과학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은 롬브로소가 1895년 이전에 예. 1581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예. 갈릴레오 예. 천문 수리학자이죠. 이분이 맥박의 기록 장치를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었고 1973년 1730년대에는 대포라는 심리학자가 그 장비를 조금 더 개선해서 혈압 맥박 측정 장치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학 장비가 개발이 되면서 1791년도에는 갈반이라는 이탈리아 생리학자가 네. 개구리의 흥분성을 연구를 하다가 개구리 뒷다리 근육에서 전기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전도가 우리가 긴장했을 때 느끼는 그걸 연구하게 돼서 오늘날 거짓말 탐지기에서 쓰는 GSR이라고 그러는데 네. G가 갈바니라는 그 생리학자 이름이고 S는 스킨, 피부에서 나타나는 땀, R은 리스폰스에서 피부에서 나타나는 땀을 분석해서 그 반응도로해서 우리가 거짓말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해 주었고요. GSR. GSR. 그래서 1895년 체스얼 롬브로소는 이탈리아 생물학자이면서도 범죄 심리학자이죠. 그리고 그 경찰의 자문위원이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범죄에 과학적으로 이용하는 첫 번째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철도 강도 사건과 지갑을 그 안에서 절도를 했던 사건이 경합 사건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철도 내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은 진실로 판명됐고 네. 지갑 절도 사건은 거짓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음으로써 상당히 그 정확성이 검증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쓰고 있는 지금 사용 중인 모든 장비들이 이분들의 최초 노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그 사법 어쨌든 수사에 적용했을 때는 그것이 진짜 제대로 적용이 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야,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나오는 그 내용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야, 그러니까요. 대단하네.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된 거네요. 뭐 피부 신경 연구한 사람, 뭐 이거 연구한 사람 이게 종합해가지고 만드는 거네요. 그죠? 의학자, 네, 의학자, 법의학자, 생리학자, 심리학자, 법심리학자 네. 등등해서 이게 멀티적인 연구 자료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 후발주자이고 사용하는데 우리가 급급하고 있는데 예.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선배님 몇 년도? 우리나라는 육군 헌병 예, 대위 예. 당시 헌병 대위고 그 대령으로 전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957년도에 예. 미군이 사용한 중고 장비를 불화받아 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 거짓말 탐지 역사를 쓰신 분인데 1961년 1월에 육군 장교
모 중위의 절도 사건을 검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최초네요? 예, 최초로 하고 난 뒤에 그 당시는 육군과학수사연구소입니다. 오늘날에는 국방부 국방연- 과학수사연구소라고 부르는데 하고 우리 경찰에서는 70년대 예. 이제 우리 경위급 그런 예. 계급을 가지신 분들이 거짓말 탐지 교육을 경찰 종합학교 국방부 이런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이제 검사를 양성하고 장비를 80년도에는 전자기계식으로 도입을 해서 90년도에 저희들이 미국 연수까지 갔었는데 컴퓨터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현재는 아마 3천 건도 아마 넘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검사를 했을 때.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한 20여 년 전에 교통과 수사를 분리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당시에 수사부서에서 거짓말 검사를 다 해서 교통사고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교통수사를 분리하면서 교통사고가 이제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예, 예. 검사를 하게 되고 우리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데 연간 3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말 검사가 그래서 포화 상태고 잠깐 서울지방청만 연간 3,000건이라는 거는 1인당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전국 규모에서 전국 규모. 우리 경찰이 했던 것만 3천 건이고요. 국가수도 한 1,000건 될 거예요. 네. 국가수는 이제 국가수에 또 별도로 하고 또 국가수하고 가까운 인근 수사기관에서 이제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짓말 탐지기 하려면 한나절이 거의 다 걸리거든요. 한 케이스 할 때. 한 사람 오면 한 오전 다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거의 계속 연달아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선배님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제일 많이 해보신 거는 몇 사람 해보셨어요? 하루에 많이 하면 3명에서 4명까지는 하는데요. 사실은 좀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 조사관 자체가 예.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피곤도 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들도 긴장해서 그렇죠. 입에 침이 마르는데 마르는 사람 더 마릅니다. 조사관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전여 후배님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어느 모 부대에서 총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총기를 분실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예. 일개 소대를 다 의뢰를 했던 거예요. 이건 2, 30명 되겠네요. 예. 다 아마 일개 소대면 뭐 한 4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을 다 의뢰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저희들 생각 같으면 조사의 경험에 의하면은 예. 그날 경계병, 그렇죠. 또 아니면 당지, 네. 또 뭐 총기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딱 정하죠 또 범위를. 불평 불만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세출해내면 몇 명 되지 않을 건데 예. 그걸 교과서에 두고 없는 그 그냥 사람을 다 데려가서 물고기 투망식으로 잡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개 소대를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진범 하나를 가려냈는데요. 예. 그걸 진범이 맞았습니까? 예, 맞췄습니다. 아. 사실은 그 범인이 아니면은 거의 그 의식하지 않거든요. 네.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가끔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예. 그 진범이 아닌 사람은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긴장이 두렵다 하면은 다 그 검사 전에 걸러내게 돼 있습니다. 과정이.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이게 검사가 잘 될까 어쩔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사례 보면은 부부가 싸우다가 예. 어머니가 가출해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유괴당했다고. 근데 혹시 가출한 어머니가 그 아기들을 데려가서 데리고 있지 않겠느냐고. 이런 사건도 옛날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다 보면 그 신고를 했던 아버지는 거짓 반응. 예. 가출했던 싸우고 가출했던 어머니의 진실 반응 나와서 예. 그 아버지가 무고죄로 또 수사기관을 농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그 애들이 잘 자기가 어디다 숨겨놓고 유괴를 당했다. 그건 왜 그랬냐면은 가출한 자기 부인을 찾으려는 거죠? 찾기 위한 유도.
그렇죠. 이런 하나의 전략이죠.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비 검사. 예비 검사도 하고 그 앞에 면담도 하면서 그 좀 라포를 형성하기도 하면서 약간 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가야지. 네, 그래서 그때 뭐 긴장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설명도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완화한 상태에서 검사를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검사 전에 검사 과정이 쭉 있는데요. 뭐 잠시 후에 뭐 또 따로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긴장도 라든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제거를 해야죠. 그 아웃사이드 이슈를 제거지 안 하고 하면 검사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긴장한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온한 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하고 예비 검사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한 검사 전에 면담 과정이 3, 40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긴장도를 해소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안 해야죠. 그건. 그건 안 해야죠. 안 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도 요일이라든가 월화수목금토일 또 생일이 몇 월 달인지 1, 2, 3, 4, 5월 달 중에 또 거짓말을 시켜서 당신의 생일을 거짓말로 대답하게 한다든가 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제 페이스를 찾고 있을 때 그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한다든가 하면은 또 안 해야죠, 그것은. 그렇죠. 예. 그건 정확도가 산출 안 될 테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거짓말 탐지기 하시는 분이 한 팀에 한 두세 분 정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만큼의 서류를 들고 검사실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서류를 다 보시면서 면담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검사 끝나시면 이렇게 힘이 쫙 빠지셔서 나오시고 다시 서류 이만큼 들고 들어가세요. 힘들구나. 그리고 사무실에 거의 들어오시는 시간이 없으세요. 검사실에만 계셔가지고 진짜 아침에 한번 딱 뵙고 저녁에 거의 한 번 때 석회할 때 있으면 그때 뵙고 그래서 거의 검사실에서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사가 잘 되고 서로 빠른 시간 내에 또 수사에 도움을 받고 하려면은 수사 기록을 전체를 그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올 게 아니고 나 잘못 얘기했나? 한 보따리 됩니다. 아주 많아요. 이렇게 안 오면 원래 저 형사들은 그냥 예. 통으로 복사해서 갖다 드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걸 많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여줘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사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건데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검사를 하기 위한 납포 형성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후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죠. 핵심적인 질문이 당신이 그날 그 물건을 훔쳐갔습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지만은 그 전후의 맥락을 피검사자에게 설명을 하고 내용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질문이 형성이 돼야지 그분의 반응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안 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그냥 검사실에서 당신이 뭐 그 칼을 찔렀습니까? 훔쳤습니까? 죽였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건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오락에서 그 손에다 대고 찡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거 막 저 해봤는데 수시로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그 진짜 그 질문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선배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증이 절대 안 된 오락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그런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거 저 김구라 씨하고 그 뭐죠, 그거 진행했던 거, 내가 진행한 거, 그걸 출연했던 거, 그거 뭐 손집어놓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는데도 막 방송 오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네. 아니 진짜 그 WJK라는 분이 그 시중에 파는 손바닥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전기통화는 그거. 거짓말 탐지기 효과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짜. 그러면 검사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그게 검증이 이제 안 돼 가지고 아무 데서나 또 구입도 하고. 원래 사람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다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네.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에 8분에 한 번 꼴 거짓말하고 하루 동안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거짓말쟁이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그런 거짓말쟁이 중에서 진짜 거짓말쟁이를 고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의적인 거짓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화 속에서 사람이 이 10분 대화 속에서 한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노버트 펠드먼이 그렇게 연구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구했던 연구 결과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다 우리 우리 김 과장님께서 말씀은 일일 평균 200회 정도가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속사포를 많이 쏘아대고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그게 이제 누구를 편애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폴 에크만이 한 얘기예요, 심리학자. 아, 네. 그럼 애들이 저희가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짓말 몇 살부터 시작하신 줄 아세요? 한 말할 때부터 하지 뭐. 맞아요. 거의 3살 때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한다는데 그 거짓말의 징후가 바로 자아가 형성된다는 그 특징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자아가 형성될 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왜 거짓말 탐지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사관들은 실제로 그 원래 명칭이 폴리그라프라고. 폴리그라프. 네. 근데 그 폴리그라프라는 뜻이 뭐예요? 폴리그라프 하면 이제 영어로 폴리그라프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허언 탐지기라고 했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허언 거짓말. 거짓말이다. 이게 한문이기 때문에 허이 허언 이리 썼는데 그 뒤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말로 이제 국어 순화 운동을 쓰자 그런 의미에서 근데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폴리그라프라고 합니다. 폴리그라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병원에 가면 폴리그라프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기록 측정 장치가 폴리그라프라고 그럽니다. 병원에서도. 근데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라이 디텍터에서 직역으로 하면 이제 거짓말을 알아보는 기계에서 또 디셉션 그래프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 용어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그라프로 하자 그랬는데 폴리에서 이게 이제 그리스 원어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폴리는 멀티 많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글래프는 기록한다. 이것을 해서 이제 폴리그라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폴리그라프를 명명해서 많이 쓰고 그렇죠. 이제. 지금 다 폴리그라프도 한다고 그래요. 그 폴리에서 그 많다라는 뜻이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가 탐지하는 뭐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맥박 뭐 이런 걸 심장 나타난다는 박동. 게 맞나요? 예,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기록을 한다. 그래서 손에 나는 땀 분비 또 호흡, 맥박, 또 혈류 맥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그 거짓말 탐지 원리에서는 우리 교감신경계가 평상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문을 받고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또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맥박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빨리 배가 뛰겠죠? 되고 75회 전후로가 정상적인데 뭐 달리기 선수 마냥 아니면 계단을 올라오는 호흡 뭐 15회를 증가해서 25회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거짓말 징후로 볼 수 있죠. 특정 직문에서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심장 박동수, 심장 맥박, 박동수, 호흡 뭐 이런 것들이 곤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한다. 그래서 폴리그라프 멀티 해서 이렇게 기록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부르고로 거탐 그래요 형사 그냥 편하게. 부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걸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범죄를 잡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은 진실 탐지기가 아닌가.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렇죠. 바꿔서 얘기하면. 검사를 하고 나면은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자가 40% 미만입니다. 되게 적네요. 38%, 40%, 오히려 40%, 오히려 진실이 40%가 많군요. 거짓 반응자, 진실 반응자가 이제 60%. 60%에 가까웠고 조금 뭐 한 5%에서 10%가 판단 불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것도 아이디 아까 누구 있었죠? 네, 여기서 그래서 판단 불능이 뭔가요? 네, 판단 불능. 예, 그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 나왔었는데 판단 불능은 거짓말 반응 또 진실 반응 뒤섞인 거예요? 아닙니다. 뒤섞인 게 아니고 기준치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진실 반응이 안 되고 거짓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수대 중간에 걸쳐 있는 점수들. 뭐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은 이 진실 반응이다. 근데 뭐 50점, 60점 하면 판단 불능이죠. 보편적으로 진실 반응이면 7점 뭐 10점 만점이라고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은 받아야 돼야지 되는데 진실 대부분이 반응. 보면은 7점이 아니라 막 9점, 10점 넘어갑니다. 그게. 진실 반응일 때요. 예. 거짓 반응도 매만져가 반대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짓 반응도 거짓일 때는 막 7.5 이상만 넘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커트라인에 애매하니 걸린 게 몰려서 문제구나.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검사관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 현장을 두세 시간 계속해서 그렇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행동징후에서도 읽힐 수가 있고요. 예. 그 검사 이후에 모니터링을 또 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혹시 주의를 줬는데도 몸을 움직였다든가, 뭐 바빌로니아 점토반에서 나오시 발바닥을 문지른다든가, 또 어떤 아이디 나왔습니다 아까. 네. 그 아핀으로 발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찌른다는 거지, 찌른다는 고통줘서. 거. 요즘에는 또 그거 말고 또 이쑤시개로 자기 허벅지를 찌른다든가, 또 항문의 관략근 조이기 쾌갈근 운동입니까? 케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 케겔 케겔 운동. 그걸 옛날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어요.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근데 요즘은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그걸 다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다. 괜히 그 앉아서 의자 방석에 쾌결 운동을 한다든가 발바닥 문지른다든가 모니터링 되고 다 그게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점수뿐만이 아니라 그래프의 전체 그림하고 이런 거 다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점수만 보고 하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의 상황, 행동 징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검사하면 그래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피검사자가 답변을 할 때 태도. 행동이 올바른 행동에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당황하면서 하는 건지 우리가 미세 표정이라고 아마 요즘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 미간을 찡그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약간 입꼬리를 올려서 비웃으면서 또 뭐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죠. 그래서 그거 따로 체크합니까? 그 원래는 수동으로 할 때도 거기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걸 쓰면서 또 다른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답을 해서 다른 질문을 한다든가 침을 삼킨다든가 호흡을 길게 했다든가 그래서 다 하는데 컴퓨터식에서는 그게 매뉴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키판만 누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 질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토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 3회 이상의 평균 값을 냅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3세판이 있습니다. 3세판. 가위바위보도 3세판. 그래서 3세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배님 그 판단 불능 상태가 난 사람은 한 번 정도 더 설득해 가지고 더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두 번까지는 가능한 2차 걸로 제가 검사, 알고 있고. 3차 검사도 3차 제가 검사 합니까? 했습니다. 3차 검사까지. 본인이 물론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3차 검사까지 결과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거짓 반응 나왔어요. 거짓 반응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판단 불능이 나오는 케이스는 대체로 어떤 현상이 상황일까요? 그게? 판단 불능은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검사간의 경력이 짧다든가 또 좀 검사의 자신감이 부족했다든가 또 아니면 사건이라든가 피검사자가 사건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 윗사람들이 해라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했는데 판정 불능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판정 불능도 감정 결과의 하나입니다. 그게 진실 그러니까 거짓만이 진실, 감정이 아니지 거짓, 판정 불능. 세 가지로 협회 규칙에는 하게 돼 있고 그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이디 BB55I99님이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아까 여기 보니까 디서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아까 얘기하신 질문을 하셨어요. 비슷한 게 영화에서 보면 앞정을 신발 안에 넣고 유리할 때나 불리한 증언할 때나 일부러 발가락을 찔러서 그래프를 조작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에 힘을 줘가지고 네. 그 관략근을 움직여서 예. 자기가 그 답변하고자 한 의도를 그 수사관은 받아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예,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 분산되게 그래서 나중에 감정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엉터리게 나온다든가 반대로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고의적인 검사 방해 행위입니다. 그게 아, 실제 그런 케이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게. 그럼 저 현장에서 그 적발하나요? 옛날에는 그 이제 주의를 많이 줬죠. 검사를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고 나서 한 3회 정도 해야 할 걸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한다든가 해서 왜 그러냐면은 잘못 평가하면 그 분야는 좀 배제를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두 번째 검사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면은 두 번째 검사 과정 분석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거짓말 탐지기 원리를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만들어진 거 생성 과정 이제 그 유래를 설명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는 어떠한 그 구성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이제 그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